기본적으로 출제자들이 출제 기간 동안에 새로운 문제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아, 새로운 문제를 만들지 못하도록 한다고요? 네. 왜냐면은 의혹을 가지고서 이제 거기 안에서 문제를 만들려고 한다면은 항상 소송을 당하게 되는 네. 그런 경우가 이제 있다 보니 그다음에 이제 그 출제 비율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그 객관식 시험의 경우에는 그 인사혁신처에서 정한 비율대로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인사혁신처에서 정한 비율에 맞춰 가지고 지방직 관련해서도 출제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비율대로 출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전 분야를 조금씩 다 알기를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한편으로 교수님,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들 문제은행 출제 방식이 여전히 유효한지, 우리 갑론을박들이 수험생 사이에서는 되게 많거든요. 이건 혹시 어떤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문제은행을 여전히 쓰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문제은행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말해서 정기적으로 문제은행에 일정한 문제들을 출제를 하고 출제된 문제를 버리게 되면은 새로운 문제를 또 입고시키기 위해서 그 문제 출제를 위촉을 하고 그런 것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 문제은행으로 들어가 있는 문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7급이 됐든 9급이 됐든 또는 5급 서술형 그 시험이 됐든 또는 외교관 후보자 시험이 됐든 기본적으로 그 출제자들이 그 출제 기간 동안에 그것이 2주가 됐든 아니면 짧게 뭐 1주가 됐든 새로운 문제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아, 새로운 문제를 만들지 못하도록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은행에 있는 문제 한도 내에서 문제은행에 근거를 두고서 가다듬어서 깔끔하게 제출하도록. 왜냐면은 의혹을 가지고서 이제 거기 안에서 문제를 만들려고 한다면은 항상 소송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있다 보니 경험상 그 문제은행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문제은행을 통해서 출제하는 것이 나중에 국가소송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복수의 그 출제자들 간에 합의가 안 돼요. 합의가 어려워요. 서로 관심사도 다르실 거고 뭐 묻고자는 것도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고 동의를 안 해요. 그러면 다행히도 문제은행에 문제가 있으니 적어도 큰 틀은 이제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분야도 좀 이렇게 골고루 들어가게 되고, 즉 한쪽으로 이제 치우치지 않게 된다고 인사혁신처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은행에 대해서 사람들의 어떤 일반적인 편견이라고 할까, 그런 건요, 과거에 그런 방식으로 했지만 지금 아닐 것이라는데, 이게 여전히 이것도 활용된다는 게 굉장히 놀랐습니다. 새로운 문제 심지어 출제하지 않도록 하는 거라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니까 그 출제자들을 모아놓고 숙박 출제를 할 때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굉장히 짧아요 사실. 왜냐면은 문제를 내고 초안을 가다듬어 가지고 외부 검토위원들한테 맡겨가지고 검토위원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또 수정을 하고, 이게 굉장히 척박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기가. 그다음에 인쇄를 하고 인쇄를 해가지고 각 지역으로 배포를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잘못하다가는 출제자들한테 맡겨놓으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문제가 안 나와요. 그게 안 나오겠네. 계속 그냥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러다, 그죠? 지금부터 이제 법전원에 또 재직 중이시기 때문에 오늘 교수님 강의를 좀 듣고 나니까, 영상을 보고 나니까 국제법에 대한 어떤 꿈이 생겼다. 그래서 로스쿨을 또 특히나 가고 싶다고 한다면 뭐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미리 좀 그런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법전원 입학과 관련해서 내지는 국제법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요. 일단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하시려면은 리트 시험을 잘 봐야 됩니다. 요새 그 어찌된 영문인지 리트 시험의 출원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점수가 높아져 가고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 성적을 관리를 잘 해가지고 학부 성적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리트 점수가 이제 관건이 되기 때문에 리트 점수를 잘 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리트 점수에서도 언어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논리 추리 그런 영역이 있는데, 논리 추리 영역을 60대 40 정도로 보고, 저희들은 논술은 감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논리 추리 영역을 잘 그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제 또
물어보니까 그 점수 잘 받은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논리 추리 영역도 전국적으로는 어휘 문제, 언어 문제인 것 같다.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저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모두의 당면 과제는 합격률, 초시 합격률을 높이는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오탈자 5번 응시해가지고 5번 떨어지는 경우를 막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학부 수준에서 법학 지식을 일정 부분 갖고 있는 지원자들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우리 학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유전공학부에서 공공가버넌스 리더십이라고 하는 융합전공 과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정치학, 경제학, 법학을 융합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법학 과목을 16개 과목을 개설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꼭 국제법을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법학 과목을 듣면은 아무래도 자기가 그 과목을 듣다 보면은 이런 분야가 더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법이라고 할 때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할 때요 가장 중요하게 좀 생각되는 기초적인 개념이라든지 원칙이 좀 있는지 아니면 시험을 준비할 때 어떤 효과적인 전략 이런 거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거든요. 네. 이런 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개념 원칙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뭐 민법이나 형법이나 상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국내법을 공부할 때도 우리가 관점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방향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예컨대 공법적인 요소가 많은 헌법이나 행정법 쪽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사법적인 요소가 많은 민법이나 상법 쪽을 이렇게 자꾸 생각한다면은 뭔가 이렇게 답이 잘 안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따라서 국제법도 그런 것이 있어요. 물론 이제 국제법과 제가 말하는 국제법은 국제거래법과 다릅니다. 따라서 이제 국제법에서 주로 그 주된 활동을 하는 행위자가 누구냐? 국가하고 국제기구거든요. 그러니까 국가하고 국제기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국가가 어떻게 태어났고, 국가가 어떻게 소멸하고, 국가가 어떻게 권리와 의무를 갖고서 그 활동을 하는지, 그 다음에 국가들이 또 어떻게 국제기구를 만드는지, 국가들이 국제기구를 만들었는데 그 국제기구들이 또 어떻게 활동하는지, 대표적인 것은 근데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들로 유명한 것들은 소위 말해서 강대국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이 포함이 되고 아무래도 우리가 국제법을 공부하는데 이 대한민국을 도외시한 채 강대국들만의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거 되게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도 그 국가로서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국제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제기구로서 대표적인 것은 또 유엔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국제기구 한 400개에 해당되는 국제기구를 다 알라는 게 아니라 유엔 하나만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국가와 국제기구는 정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와 국제기구가 국제법을 만들어요. 되게 이상해요. 국내법에서는 우리 변호사님이나 저가 법을 못 만들어요. 할 수 없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미우나 공우나 뭐 우리의 국민의 대표라고 여겨지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법을 만들게 되는데 국제법에서는 희한하게 구속을 받는 존재인 국가나 국제기구가 국제법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네들이 어떤 식으로 국제법을 만드는지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뭐 3만 건, 4만 건에 해당되는 조약을 다 알고 그 다음에 뭐 193개에 해당되는 유엔 회원국의 프랙티스를 다 하나하나 조사를 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대표적인 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조약에 관한 조약법, 1969년 조약법 협약, 그 다음에 뭐 국제기구와 관련해 가지고는 뭐 유엔 헌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약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거고 눈에 안 보이는 국제법이 또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눈에 안 보이는 국가들의 그 국제법의 요소로서 국가 실행을 바탕으로 한 국제관습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국제관습법은 일견 국내로 친다면은 민사, 관행, 상사, 관행 뭐 이런 관행인데 국내법은 워낙 제정된 법이 국회를 통한 제정된 법이 중요하다 보니 각종 관행들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국제법에서는 조약 자체가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 보니 관행이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서 국제법의 그 유형들, 조약, 관습, 법의 일반 원칙 또는 일방 행위, 유엔 안보리 결의라든지 또는 뭐 EU 같은 국제 기구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들만의 규범들을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국제법을 국가나 국제기구가 활용함에 있어서 다툼이 있을 때가 있어요. 다툼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따라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게 원칙이니까. 근데 아까 이야기 나왔던 국제사법재판소라든지 뭐 국제해양법재판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20여 개가 넘게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평화적인 분쟁 해결 방법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사회에서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국가 위에 상위 권력이 없다 보니까 국가들이 스스로 이렇게 힘을 써요. 아, 무력을요? 무력을 써요. 네. 그것이 합당화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무력 사용에 관한 국제법인데, 따라서 그 무력 사용에 관한 국제법을 이해를 해야만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가자 지구의 전쟁이라든지 이게 이해가 돼요. 왜 거기서 이스라엘이 군대를 투입해가지고 가자 지구에 하마스를 섬멸하겠다고 하는데 민간인 병원들을 공격하면서도 이스라엘은 이렇게 정당하다고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가장된 휴먼 쉴드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그 하마스가 민간인 복장을 하고 숨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 인정이 되거든요. 무력 공격의 그 필요성 차원에서, 비례성 차원에서 특정한 경우에는 이렇게 민간인처럼 보이는 무력 적대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를 공격할 수가 있거든요, 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려면은 무력 사용 관련 국제법을 배워야 돼요. 요컨대 국가나 국제기구가 행위자로서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이들이 만드는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일방 행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이들 간에 있어서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법을 알아야 되고, 이들이 경우에 따라서 무력 사용을 하는 그런 경우 무력 사용 규제에 관한 법을 알아야 되고, 이게 이제 기본이죠. 기본 원칙. 놀랍네요. 국내법에서는 자력 구제가 금지가 돼 있는데 국제법은 오히려 이게 또 통용되는 부분이 있다. 단 엄격하게 제한되고 예외적으로도 엄격하게 허용이 될 뿐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세부 분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법 분야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국제 해양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투자, 인권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내용을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주 분야라든지 해양 분야라든지 국제 투자, 국제 환경, 국제 노동 이런 것들이 다 통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네들이 똑같아요.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활동을 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국제법의 형식을 빌어가지고 그네들의 의견을 주장하고 권리를 주장하고 의무를 부담하고, 분쟁이 생기면은 분쟁 처리를 하고, 심지어는 우주에서 무력 사용까지도 합당하다고 하니 이것이 이제 무력 사용 규제에 관한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기초적으로 이제 깔려 있는 것이죠. 조사 교수님, 이제 국제법의 어떤 기초 개념이나 원칙 이런 거는 저희가 방금 조금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국제법이 필수거나 선택 과목인 시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이제 국제법이 어떤 좀 위상을 갖는지, 그리고 국제법 출제 기준이나 비율 같은 것들도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국가에서 관리하는 그 국가직 시험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지방직 시험하고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본다면은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서 국제법이 있죠. 근데 뭐 5급 시험이라든지 7급, 9급 시험이라든지 또는 외교관 후보자 시험이라든지 경찰 관련 그 채용 시험이라든지 굉장히 국제법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한 부분은 당연히 그 시험을 보려면은 필수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또는 이제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제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이제 국제법의 영역이라는 것이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 국가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 상호 간의 관계, 또는 개인의 인권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다면은
선택을 하는 것은 저는 100번, 1000번 권유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출제 그 기준은 사실상 5급이나 7급, 9급 이것은 국제법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요. 망라하고 있고, 다만 이제 뭐 9급의 경우에 25문제다, 또는 뭐 7급의 경우에 뭐 40문제다, 뭐 이렇게 문제수에 따라 가지고 편장 비율이 있는 것이죠. 즉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그 4개 영역을 다시 또 10개로 나눠가지고 그것은 그 각 부문별로 2문제 또는 3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편장표가 나오게 되고 그 편장표에 따라 가지고 이제 골고루 출제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한쪽으로 편중해가지고 출제되지는 않아요.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전 분야를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 이거 시중에 가서 보니까 국제법 기본 교과서로 많이 팔린 것이 1000페이지가 넘어가고 이러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럴 때는 이제 그 적절한 국제법 강의를 좀 수강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그려가지고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좀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출제 비율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그 객관식 시험의 경우에는 그 인사혁신처에서 정한 비율대로 하기 때문에 네. 심지어는 인사혁신처에서 정한 비율에 맞춰가지고 지방직 관련해서도 출제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비율대로 출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전 분야를 조금씩 다 알기를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필기 시험, 즉 논문형 서술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필기 시험의 경우에는 그 자기가 그 선택하는 특정 분야의 그 중요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즉, 근데 뭐 국제통상직이다 그러면 당연히 국제통상법, 국제경제법이라는 분야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외교관 후보자 관련해서는 당연히 그 중간 관리자로서 외교관 그 5급 이상의 중간 관리자로서 닥치게 될 현안 문제들, 그래서 뭐 예컨대 이민 문제, 난민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다룰 수가 있을 것이고,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 뭐 외교관 또는 영사의 특권 면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올 것이고, 또 대한민국이 그 현재 닥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가상해가지고 그 사례를 서술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아니 객관식은 10개 분야로 나눠져 있고 그것도 세부적으로 한다면은 되게 국제법 전 분야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논술형 그 서술식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갈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출제 비율을 파악한다든지 또는 논술형 그 서술식을 대비할 때는 기출 문제를 좀 충분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아, 기출 문제를요? 네. 네. 기출 문제를 정리를 해서 기출 문제를 이제 직접 이렇게 해보면서 본인이 감을 잡아서 예측을 하는, 대충 이 정도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 예측 능력이 좀 필요하다. 아, 네, 그렇게 하고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